그레이스교에서 진행하는 기독교 고전 매일 읽기 프로젝트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5번째 편지. 사랑하는 워무드에게 지난 편지에서 업무 진행 상황을 자세히 보고하길 기대했더니 뜬구름 잡는 장광설만 늘어놓아 좀 실망했다. 너는 유럽에 사는 인간들이 또 전쟁을 시작했다는 소식에 기뻐서 미치겠어요 라고 썼더구나. 내가 어떤 꼴인지 보지 않아도 훤하다. 하지만 넌 기뻐서 미칠 지경인 게 아니라 취한 것에 불과하다는 걸 알아야지. 환자가 잠 못 이루는 사연을 구구절절 균형 감각 없이 묘사한 내 글의 들뜬 분위기만 봐도 내가 지금 어떤 기분인지 상당히 정확히 추측할 수 있겠더라. 넌 우리가 수고의 대가로 받은 포도주, 즉 인간의 영혼을 뒤흔드는 고뇌와 혼돈을 처음으로 맛보고 그만 취해버린 거야. 널 탓할 마음은 없다. 젊은 몸뚱아리에 늙은이의 머리가 달려있을 순 없는 법이니까. 그래, 내가 보여준 공포스러운 미래상에 환자가 제대로 반응하더냐? 자기 연민이 잔뜩 낀 시선으로 행복하던 시절을 돌아보도록 손을 잘 써두었겠지? 그때 미세한 전율이 환자의 명치 끝을 짜르르 훑어내리더냐? 물론 너는 내 바이올린을 곱게 연주해 주었겠지. 그래. 그건 다 자연스러운 형상이야. 하지만 워무드, 의무가 쾌락에 앞선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 이 순간에 실컷 탐닉하다가 나중에 먹이를 놓치기라도 하는 날에는 내가 지금 처음 홀짝거리고 좋아하는 그 한 모금을 아쉬워하면서 영원토록 목말라 하게 될 거야. 반면 지금 여기에서 끈질기고 냉정하게 열심을 다함으로써 마침내 환자의 영혼을 안전하게 확보한다면 그는 영원히 내 것이 될 거다. 내가 원할 때마다 언제든지 들이킬 수 있는 술잔, 절망과 공포와 당혹감이 철철 넘치는 산 술잔이 되는 거지. 그러니 순간적인 흥분에 넋이 빠져서 믿음을 갈아엎고 미덕의 싹을 잘라버리는 내 본분을 잊어선 안 돼. 다음 편지에는 내 환자가 전쟁에 보인 반응을 잊지 말고 조목조목 빠짐없이 적어 보내거라. 그래야 극단적인 애국지사로 만드는 게 좋을지 열성적인 평화주의자로 만드는 게 좋을지 판단할 수 있을 테니까. 대안은 얼마든지 널려 있어. 하지만 전쟁에서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말라는 경고만큼은 일단 해두어야겠다. 물론 전쟁은 재미있는 사건이지.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는 인간들의 공포와 고통은 고군분투하는 우리네 수천만 일꾼들이 받아마땅한 유쾌하기 짝이 없는 활력소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기회를 이용해 그 영혼들을 저 아래 계신 우리 아버지께 끌고 가지 못한다면 전쟁이 일어난들 어찌 항구적인 이득이 있다 하겠느냐. 인간들이 잠시 고통을 겪다가 결국은 우리 손에서 빠져나가는 걸 볼 때마다 마치 화려한 만찬의 첫 코스만 맛보고 나머지는 손도 못 대보는 듯한 기분이 든다. 그럴 바에야 아예 처음부터 맛을 안 보는 편이 낫지. 저 생긴 대로 야만적인 전투 방식을 쓰는 원수는 제가 아끼는 인간들이 짧은 기간 불행을 겪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건 오로지 우리를 감질나게 하고 괴롭히기 위해서야. 사실 위대한 투쟁의 현 단계에서는 원수가 그어놓은 봉쇄선의 위력이 상당히 크단다. 그 작자는 봉쇄선 밖에서 우리가 겪는 이 끝없는 허기를 비웃으려고 그따위 짓을 한다고. 그러니 유럽 대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을 어떻게 즐길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떻게 이용할까를 궁리해 보자꾸나. 전쟁 그 자체에는 우리가 결코 유리할 것 없는 경향들이 포함되어 있으니 말이야. 물론 상당한 분량의 잔혹성과 음탕함을 기대할 수는 있다. 하지만 주의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런 재난을 통해 수천 명의 인간들이 원수에게 돌아서는 꼴을 보게 될 수도 있고 혹 그런 지경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이때껏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두던 수만 명의 인간들이 자아보다 고귀하다고 믿는 가치와 명분에 눈길을 돌릴 수도 있지. 물론 이런 명분 가운데 상당수를 원수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나도 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그 작자는 아주 공정치가 못해. 자신이 못마땅히 여기는 명분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까지도
제 편으로 포섭해가는 경우가 자주 있으니 말이다. 그것도 그 인간들이 그 명분을 선한 것으로 믿었으며 자신이 아는 한 최선의 길을 따랐다는 극악한 궤변을 근거로 내세우면서 전쟁통에 얼마나 바람직하지 못한 죽음들이 속출하는지도 한번 생각해보거라. 인간들은 죽음을 예감할 수 있는 곳에서 죽는다. 그러니 원수편에 있는 인간들은 그야말로 완전한 채비를 갖추고 죽음을 맞이하는 셈이지. 그보다는 모든 인간이 값비싼 요양원에서 죽는 게 우리한테는 훨씬 더 좋은 일이야. 거기에서는 우리에게 잘 훈련받은 거짓말하는 의사, 거짓말하는 간호사, 거짓말하는 친구들이 죽어가는 환자한테 살 수 있다고 장담하면서 아픈 사람은 멋대로 굴어도 좋다는 믿음을 부채질하고, 더 나아가 우리 일꾼들이 제 역할만 해준다면 성직자가 환자한테 제안하는 것들을 죄다 보류시킴으로써 실제 상황을 은폐할 수도 있지. 전쟁이 계속해서 죽음을 환기시킨다는 점도 우리에겐 크나큰 재앙이다. 우리가 가진 최고의 무기 가운데 하나인 세속에 만족하는 마음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마니까. 전쟁통에도 자기가 영원히 살 수 있으리라고 믿을 인간이 한 놈인들 있겠느냐. 스캡트리를 위시한 몇몇 악마들이 전쟁의 와중에서 믿음을 공격할 절호의 기회를 찾은 적이 있다는 건 나도 안다만 내 생각에 그건 과장된 견해다. 원수편에 속한 일당들은 고난이 이른바 구원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원수에게 똑똑히 들어 알고 있거든. 그러니 전쟁이나 전염병 따위에 무너지는 믿음이라면 애당초 무너뜨리려고 수고할 가치조차 없다. 난 지금 전쟁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 확산되는 고난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게야. 물론 공포라든지 사별처럼 육체적 고통을 당할 때에는 이성이 일시적으로 마비된 상태를 틈타 바로 그 순간에 인간을 잡아챌 수도 있지. 그러나 나의 오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설사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인간이 원수의 본부에 구원을 요청하기만 하면 그의 요새는 거의 언제나 보호받게 되어 있단다. 너를 아끼는 삼촌 스크루 테이프. 6번째 편지. 사랑하는 워무드에게. 환자의 나이로 보나 직업으로 보나 징집당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확실치는 않다는 소식 반갑게 들었다. 우리야 환자의 앞날이 불확실할수록 좋지. 서로 충돌하는 미래의 모습들이 마음을 온통 채운 채 희망이나 두려움을 번갈아가며 불어일으킬 테니까. 원수가 인간의 마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바리케이트를 치기에 불안과 걱정만큼 효과적인 게 없다. 원수는 인간들이 현재 하는 일에 신경을 쓰기 바라지만 우리 임무는 장차 일어날 일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는 것이지. 물론 내 환자도 인내하며 원수의 뜻에 복종해야 한다는 가르침은 주워 들었을 게다. 원수가 의미하는 바는 뭐니 해도 실제로 자신에게 주어진 시련, 즉 현재의 걱정과 불안을 인내로써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는 건 바로 이 부분에서 그렇게 해달라는 기도이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것도 바로 이것을 매일 감당하기 위한 기도지. 따라서 내 임무는 환자가 현재의 두려움이야말로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라는 생각을 절대 못하게 하는 한편 오로지 자신이 두려워하고 있는 미래의 일들에만 줄창 매달려 있도록 조처하는 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일들이야말로 제 십자가라고 믿게 만들거라. 그렇게 서로 어긋나는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날 리 만무하다는 사실은 환자의 뇌리에서 싹 지워버리고 다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의 일에만 미리 마음을 굳게 다지며 인내심을 발휘하려고 애쓰게 하거라. 10가지도 넘게 가정해 놓은 서로 다른 운명들을 진짜로 동시에 받아들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다가 그런 일을 하려고 덤비는 인간들에게는 원수도 큰 도움을 주지 않는다. 현재 실제로 겪고 있는 고난이라면야 아무리 두렵다 해도 받아들이기가 더 쉬울 뿐 아니라 대개는 원수도 직접 개입해서 도와주지만 말이지.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 법칙이 하나 연관되어 있다. 언젠가 환자의 관심을 원수라는 존재 자체에서 환자 자신의 심리 상태로 옮겨놓으면 기도의 효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한 적이 있지.
이 경우에는 그 반대란다. 즉 환자는 자기가 두려워하는 대상보다는 두려움 그 자체에 집중하여 그것을 현재 겪고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심리 상태로 여길 때 더 쉽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지. 그 두려움을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로 여긴다면 그것이 일개 심리 상태에 불과하다는 걸 모를래야 모를 수 없다 이 말씀이야.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 법칙을 도출해낼 수가 있다. 환자의 심리가 우리 목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시에는 아무런 자각 없이 대상 그 자체에 집중하도록 부축이 돼 원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시에는 자신의 심리 상태 그 자체에만 관심을 쏟게 한다. 즉 환자가 모욕을 받았거나 여자의 육체에 눈길을 줄 때에는 관심을 외부에 붙들어매서 나는 지금 분노라고 부르는 상태에 들어서고 있다거나 나는 지금 정욕을 느끼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게 해야 한단다. 반대로 환자가 내 기분이 점점 더 경건해지고 있다거나 점점 더 자비로워지고 있다고 느낄 때에는 관심을 내면에 붙들어매서 더 이상 자신을 넘어서서 원수나 이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야지. 환자가 전쟁에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태도에 대해서라면 증오의 감정에 너무 기대지 말도록 해라. 증오는 기독교인이건 반기독교인이건 정기 간행물을 통해 너나 없이 토론하기 좋아하는 주제지. 물론 번민에 빠진 환자를 부추겨서 독일 지도자들을 향한 복수심에 불을 지르는 것도 그런대로 괜찮은 일이긴 하다. 하지만 그런 감정은 대개 가상의 희생양을 향한 심파조의 공상적 증오가 되기 쉬워. 환자는 실제로 한 번도 이들을 만나본 적이 없지 않느냐. 그의 머릿속에 있는 독일 지도자들이라고 해봤자 신문기사를 읽고 저 혼자 만들어낸 마네킹에 불과하다고. 그런 공상 속의 증오는 아주 맥 빠지는 결과를 낳는 경우가 잦은 데다가 특히 영국인들은 이 점에서 아주 구제불능의 졸장부들이란다. 독일 놈들은 어떤 고문을 해도 시원찮다고 큰 소리를 펑펑 치다가도 막상 상처 입은 독일 조종사가 뒷문으로 들어오면 얼른 차와 담배를 대접하는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족속이지.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환자의 영혼에는 어느 정도의 악의와 함께 어느 정도의 선의가 있게 마련이다. 제일 좋은 방법은 매일 만나는 이웃들에게는 악의를 품게 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미지의 사람들에게는 선의를 갖게 하는 것이지. 그러면 악의는 완전히 실제적인 게 되고 선의는 주로 상상의 차원에 머무르게 되거든. 만약 환자가 제 어머니나 고용주나 기차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 따위를 사랑하는 몹쓸 버릇을 기르게 된다면 독일군에 대한 증오에 아무리 기름을 퍼붓고 부채질 해봤자 전혀 쓸모가 없다. 내 환자를 몇 개의 동심원으로 생각해보거라. 한 가운데 의지가 있고 다음에 지성이 있고 제일 바깥쪽에 공상이 있다. 모든 원에서 원수의 흔적을 일거에 쓸어 버릴 수야 없는 일이지. 하지만 미덕이란 미덕은 모조리 밖으로 밀어내 공상의 원 안에 쳐놓고 바람직한 자질들은 몽땅 안으로 끌어와서 의지의 원 안에 모으는 작업은 해야 한다. 인간의 미덕들이 우리에게 치명상을 입히려면 반드시 의지의 원에 도달해서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하지. 물론 내가 말하는 의지란 환자가 오해하는 것처럼 이런저런 결심을 해놓고 이를 악물고 콧김을 뿜어가며 안달복달 애쓰는 게 아니라 원수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진짜 그 중심을 가리킨다. 미덕들이 공상 속에서 아름답게 채색되고 지식인들의 인정을 받으며 어느 정도의 사랑과 존경까지 끌어모은다 한들 그걸로 우리 아버지 집을 벗어날 수는 없다. 오히려 그런 미덕들을 가지고 지옥에 오는 인간이야말로 훨씬 더 재미있는 구경감이지. 너를 아끼는 삼촌 스크루 테이프.